빙산의 일각만 드러나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건희가 백기투항을 하고 입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윤석열의 심경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로지 윤석열에게 믿을 건 누구만 남았을까 해보니까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 취재진 휴정 시간에 다가서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답을 하느냐. 아니 나 저 사람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달라. 우리 지지자들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저는 저 마이크 들고 있던 JTBC 여기자가 굉장히 그 표정을 보고 약간 얼었어요. 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많은 대한민국의 카메라가 있는 가운데서도 기자 한 명을 상대로 그거 말이야. 저 사람들 봐야 되니까 비켜 이거잖아요. 근데 기자 개인이 아니라 그 기자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 국민이 윤석열이 특검 조사를 받을 건지 말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신 비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비켜. 나는 저 지지자들, 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봐야 돼. 저 사람들이 나를 찍어줘야 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지지자들을 상대로 저분들도 아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분들이 좀 보시게 좀 비켜놔 주세요. 이런 저 공손한 표현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를 봐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보여. 비켜. 이런 식의 태도는 그동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그 단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불쌍하다. 국민만 불쌍하다. 이제 한겨레 성한용 선배가 칼럼 항상 그런 내용을 쓰는데 저는 어제 그게 바로 그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보면은 경찰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인지를 해가지고 3차에 걸쳐 출석 통보를 하는데 못 가겠다고 하면서 나는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을 하던데 김의겸 선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법조직을 오래 관찰하셨으니까 범털들이 특수부 앞에서 나 방문해서 조사해달라, 서면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 할 수나 있습니까? 감히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네. 이건 뭐 하여튼 계속 버티면서 아까 우리 장윤성 기자가 얘기했듯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선동을 하는 거죠. 들고 일어나 달라 뭐 이런 건데 이미 확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갈 때만 해도 그 앞에서 매일 지지자들이 난리를 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정말 한 열댓 명 한번 모이고 그냥 말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더 이상 이제 그런 쇼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설치니까 그 김용현도 뭐 자극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자기가 먼저 6개월 동안에는 지금까지는 보석을 신청하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법원에서 조건부로 석방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조건을 못 받겠다. 사실상 재구속이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항고하겠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인 건데 이 정도 되면 다들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보석으로 풀려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가운데 그냥 있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열흘만 버티면 나도 윤석열처럼 완벽한 자유인이 되는데 불구속 재판 받을 수 있는데 그 꼴랑 열흘 버티고 견디지 뭐하러 미리 나가서 돈 1억 내야 되지 뭐 주요 관계자들 만날 수도 없지 뭐 이런 거예요. 양분함원에 따르면 이제 그 관련자들 다 풀어주면 11명이 자기들끼리 술 파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상황인 거예요. 이제 노상원도 풀어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한수도 풀어줄 거고 여인영도 풀어주고 다 줄줄이 다 풀어주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그 대한민국은 내란을 일으켜도 다 불구속 재판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에 주는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지귀현 재판부는 더 이상 이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본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룸사롱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도 너무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좀 뭔가 의혹이 제기된 판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돈을 하고 재판부를 변경해서 다른 사람이 하게 하든가 그 의혹이 있는 가운데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다 풀어준다? 이게 국민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럼 김한 기자 잘 알겠지만은 사실 6개월이 되면 풀어준다라는 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모를 리가 없는데 당연하죠. 이 검찰이 종전과 같았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인지해서 수사를 잘하는 기관인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직위원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상황을 만든 건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모르는 사람은 없고 당연히 검찰도 이걸 했고 그동안 그래서 김용현이 계속 보석 요청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건으로 기소하기 전에 빨리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수사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다른 건으로 기소를 안 하네? 그리고 재판도 다 비공개로 해주네? 그러면 김용현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열흘만 버티면 자유인인데 왜 조건부 자유인이 됩니까? 그렇지. 내 돈 1억이나 내고 김용현이 1억 없다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네. 예전에 죄송합니다. 네. 그 직위원과 심의부장이 합작으로 윤석열을 내줬잖아요. 네. 직위원이 날짜를 이상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하고 심의부장이 항고를 포기해서 나갔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심의부장은 침대 재판을 하면서 질질 끌어주고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그렇죠. 네. 이렇게 서로 합작을 해서 나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추가 그럼요. 기소를 할 수 네. 있죠. 뭐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저 노상원이 비화폰 이거 지금 김용현이가 내준 거잖아요. 그렇지 누가 줬습니까 그거? 그거 네. 누가 줬습니까?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뭐 추가 기소가 가능할 텐데 그건 그럼요. 간단하니까 네. 네.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간 거죠. 네. 야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뢰해야 되는 것은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종전의 검찰과 다르게 일벌백계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내란 특검이 김용현과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핵심적인 특검인데 이번에 조은석 변호사가 내란 특검에 임명이 됐는데 우리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인연이 깊으시다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조은석으로 특검을 해달라. 네. 그게 제격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페이스북을 한번 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V조선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나 TV조선이 최순실의 채자도 못 꺼내고 그냥 없어져 버릴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조은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조은석이 그 당시 검사장인데 네. 검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고 그 청와대 배후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이 있다. 거대한 예.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에게 귀뜸을 해준 거죠. 오. 그래서 제가 그 천기 누설에 화들짝 놀라서 한겨레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네. 저희들이 취재를 하다 보니 제일 먼저 우리 그때 구교영 기자도 맞습니다. 있었던 걸 네. 기억하는데 경향이 먼저 따라오고 그다음 JTBC 등이 따라오다가 태블릿 PC로 빵 터지고 촛불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조은석 검사가 그 당시 검찰의 검사장이라고 하는 최고위급 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 암흑 세력들이 그냥 묻혀버리는 것을 묻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한겨레한테 저희들한테 귀뜸을 해줬고 그로 인해서 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불거질 수 있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은석에게 하여튼 이번 윤석열을 처벌하는 그 책임도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지나간 일이지만 그리고 네. 그동안은 조은석 검사가 예. 이걸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8년 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냥 조은석 지금은 특검이죠. 특검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알아서 쓸게. 간섭하지 마. 하고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일부에서는 조은석 특검 자체가 이제 검찰의 특수통으로 활약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내란 특검이라는 게 검찰의 역할이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출신에게 검찰 수사를 맡기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에 관련된 검찰은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이에요. 네. 그런데 조은석 검사와 윤석열 사단의 관계는 굉장히 물과 기름과 같은 매우 안 사이였어요. 좋죠. 매우 안 네. 좋습니다. 저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제가 뭐 이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은석의 역할을 박근혜 탄핵에서 조은석의 역할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민정 쪽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넣었죠. 이런 사람이다. 이런 네. 사람이다.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하자면 건의랄까 이런 걸 한 셈인데 그 당시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그 윤석열 사단이 사실상 이제 검찰에서 가장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쪽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조은석을 쓰면 안 된다. 네, 안 네, 된다. 네. 네. 그래서 조은석이 말하자면 이름뿐인 법무연수원장, 맞아요. 네. 법무연수원장으로 가서 근무하다가 조용히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런 윤석열 사단과 이 조은석 간의 그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설사 검사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걸 뭐 과연 친정을 생각해서 살살 봐주거나 아니면 검찰의 재기를 생각해서 뭔가 밑자락을 까는 그런 수사는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찌감치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의 감사위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집요하게 파헤쳤던 그 감사원을 상대로 유일하게 바른 소리 한 사람이 조은석 특검이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이미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뭐 최영달 이 다 지금 윤석열 말 듣고 감사원이 검찰에 앞장서서 계속 감사하고 고소고발하고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저 사건이었는데 당시 권익위원장 전현희를 잡기 위해서 이 검사원이 마녀사냥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은석이 거기에 반대하면서 140쪽짜리 그 반박문을 그렇죠. 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하여튼 그 반박문을 입수해서? 입수를 해서 국회에서 법사위를 열어서 이 감사원에 대해서 청문회 비슷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고 조은석이 그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체가 드러났고 오늘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대전지검에서 무혐의. 네, 전현희 사건에 대해서 전현희 그랬군요. 네, 다 저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다. 종결 아니 처리된 거죠. 조은석 특검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아마도 특검을 맡으면 칼질을 되게 세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윤석열은 정말로 태연자약한 척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 게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3대 특검이 돌아간 다음에 측근 인사들이 그 심경을 물었더니 뭐 할 거 있냐? 특검 수사에서 나올 게 있겠나? 할 테면 해보라 이랬대는데 네. 할 테면 해보라. 뭐 민변 큰일 날 것 출신들 같은데요. 예. 그거 뭐 민변 출신들 일자리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조은석 특검의 뭐 제가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취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 검찰이 밝힌 게 뭐 있냐. 그날 12월 3일 밤에 군대가 와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군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도만 드러난 거지. 실제로 그 쿠데타가 내란이 일어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아까 우리 장윤성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도이치 문제라든지 부부의 그 부패 비리 이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것 같으니까 최소한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노상원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뭐 영연백이라든지 무슨 뭐 연평도 온갖 험악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맞아요. 보도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일련의 준비 과정 그리고 그 준비 과정에 지금 군대만 이야기가 나왔지 실제로 뭐 한덕수라든지 최상목이라든지 뭐 행안부 장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또 검찰은 없었겠습니까? 가장 밑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다. 이 뿌리부터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고 진짜 정광석화처럼 네. 파고 들어가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조은석 특검의 마음가짐이자 자세입니다. 그건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양분한 의원한테. 네. 그랬더니 뭐 본인도 조은석과 인연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은석은 뭐냐 그랬더니 칼제비죠. 뭐 칼제비죠. 뭐 그거 말고 없어요 표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실히 도려낼 거다라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왜 장소를 굳이 뭐 서울 허구 고검으로 많은데 하냐? 서울 고검으로 하냐? 왜 음. 박세현부터 만나냐? 뭔가 좀 검찰하고 짬짬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의심을 좀 가진다.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한테 하도 패대기를 당했던 국민들이라 이번에 또 검찰 출신 네. 특수통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위험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그래서 양분한 의원이 취재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당신은 허구 많은데 왜 서울고검으로 가서 길 하나 건너면 대검이고 이런 데 가서 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번 특검에서 중요한 것은 외환유치죄다. 그런데 이 외환유치죄의 는 이제 안보, 특히 이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데 이 무인기를 어떤 기술을 어떻게 보내고 뭐 이런 걸 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안보가 탄로날 수가 있다. 상업 건물에서는. 그리고 그 어느 지역보다 이제 높은 데 있어서 뭐 이제 돌파가 안 되는 지역을 가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세현 고검장을 만난 것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박세현 팀에서 특수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팀 가운데 에이스들을 골라내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사 문제 때문에 만났을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겠죠. 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 꼭 서울 근데 고검인지. 뭐 아시지만 통상적으로 고검 건물 요구를 많이 해요. 고검에 빈 사무실들이 많이 있어서 고검 다른- 건물 예. 그리고 본인이 서울 고검장 출신이라서 빈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죠. 있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좀 쉬운 설명을 제가 드려보면 제 생각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변인을 해가지고 기자들을 잘 알아요. 근데 저도 특검을 여러 번 참여를 해봤는데 특검 취재는 검찰청사 취재보다는 쉬운 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 보안이 허술하다 허술하죠. 보니까 그렇죠. 아무나 쓰레기를 뒤져도 진주가 나와. 맞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비화들을 조은석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복도 이 계단 뭐 이런 데. 이 중요한 수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보안 유지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사를 쓰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네. 다 동의하고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라도 고검을 택하지 않았을까라고 기록이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 네. 아니 지금 어떤 민간 상업용 빌딩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거기 지금 입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안 잠금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죠. 걸리죠. 네. 그거 하느라고 귀중한 이 수사 초기의 시간을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인가 지금 네. 수사 시작한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뭐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검이 실용적인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 기자들도 혹시 그 특검들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의중을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 임명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세 분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다.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물었더니 누구죠? 이렇게 하면서 감사원에 계시던 그 양반은 제 기억으로는 자기가 시장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청에 있을 때 공항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있다. 그때 한 번 봤던 기억이 있다. 그 후로는 전혀 본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인선 자체가 그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일 잘할 사람을 골랐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결과로 지켜보면 국민들이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조은석 특검은 상당히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사를 어쨌든 빙산의 일각밖에 없고 이 내란을 기획한 사람이 누구고 밝혀야 되는 내용이 많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유치죄까지 파고들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연말까지 아마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 될 거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 저는 김봉식 서울청장이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계엄의 무엇인가? 일단이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아무리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다 한들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날마다 매일 특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아니, 그리고 법조 이제- 기자들만 취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참 아쉽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그 내란 특검이 돌아가게 되면은 규명해야 될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 국민의힘 당시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움직였느냐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요한 네. 수사거리가 네.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사실 요즘 기자들을 만나는 친한계에서는 이게 자칫하다가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홍준표- 통합진보당처럼 그렇죠. 모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웃이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실체가 드러나면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예.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정말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리고 나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저는 어디에 있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완전히 물밑으로 가라앉아서 네. 지금 자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통화 내용이나 또 이번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추경호 의원 주변을 취재한 박형관 기자에 따르면 보좌관도 그만뒀대요.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은 끝났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끝났다라고 보고 그 아무도 없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추경호 의원 목격자예요. 12월 3일 그 밤에 그 밤에 예 제가 저도 이제 월담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다음을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추경호 의원, 이미자 의원, 그다음에 조지연 의원 경북 경산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내 지도부가 나갔어요. 국회 밖으로.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야 네. 되는데 월담을 하던 찰나여서 제가 카메라를 들이댈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때 특종을 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분명히 이제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은 비상계엄 해제 의지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이런- 그 많이들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11월 25일 날 계엄 한 8일 전이죠.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한 번 또 때려 마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4월 달부터 관저에서 술만 먹으면 비상계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1월 25일 날 여기 14명이 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위원장이나 당시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그럼 이날 무슨 얘기했냐 3시간 동안. 근데 윤석열 우리가 잘 알지만 윤석열이 성격상 마음속에 꿍꿍이가 있는 다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원전에 꽂히면 원전 얘기만 하고. 네. 그러면 이 11월 25일 시점 그리고 이 11월 25일 시점의 만남이 예를 들면 성격이 뭐였냐. 이때 보면 김건희 특검을 한동훈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치. 만난 거거든요. 한동훈 빼고. 그러면 사실 이제 요 때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때 비상계엄의 빗자만 꺼냈어도 그렇죠. 예, 어떻게 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느 때보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어제 원내대표 선거를 했는데 세상에. 친윤계 송원석 의원이 과반으로 돼버립니다. 이거 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1차에서 60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스스로 그 TK 지역당 하기로 결심한 것이고 더 이상 기대하기가 난망한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그 도로 친윤당이 돼버린 거고 탈출구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그 정당 해산 요구도 받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TK 말고 다른 지역, 부산도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부산이 40%가 넘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40%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모두 30%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는데 40%를 그래도 가까스로 통과를 했다는 것은 90년 3당 합당 이전, 그러니까 민주보수의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가지고 해볼 수 있다라는 네. 기운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완벽하게 TK가 고립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친윤이라고 부르지 말고 영남 주류라고 좀 써주면 안 돼? 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네.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은 그냥 이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 들어요. 근데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의정 활동을 해보시니까 기자할 때랑 또 의원일 때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자로 제가 국민의힘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데 실제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어땠습니까?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기재부 차관 네, 출신이죠.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심지어 친절하게 해. 근데 왜 당직자는 때립니까? 그렇죠. 당직자를 왜 그런데 조인트를 까가지고 이분이 마이크를 잡고 뭘 하면 내가 알던 송원석 의원이 맞나? 아, 사전에서 아. 봤던 송원석이 맞나? 그렇죠. 맞나 네. 싶은 거예요. 저하고 뭐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탁 옷도 털어주고 뭐 이렇게 아주 먼지떨이 수사 예고하는 네. 거 아니에요?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송원석 의원인데 그 이제 저는 그때 놀랐어요.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뭐 본회의장에서 300m.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면서 이게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네. 시신이 뭐 여기가 말고 다른 어디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이 당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여기에 가서 뭔가 자신의 생명,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장하거나 유지하려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래야 또 이제 60표도 없고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언론이 냉혹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은 당분간 국정 운영의 중심은 정부 여당으로 가 있기 때문에 당장 출입 기자 수를 줄입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지금 보니까는 뭐 이제 저도 시사방송에 나오면 이 얘기를 하는데 송원석이 원내대표가 되던 김용태가 5대 개혁안을 뭐 하던 밀당을 하던 임기가 언제든 사실 큰 관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관심들이 없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다만 장윤성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송원석이 됐다 60표나 나왔대. 이거 뭐냐면 아직 덜 망했구나. 더 망할 게 남아있구나. 이런 정도의 인상을 갖는 거지. 네. 지금 국민의힘 전혀 뭐 그 뉴스가 예를 들면 뉴스의 중심에 설려면 그 당을 가까이서 취재하는 기자들조차 이 당이 여기가 바닥을 디뎠다 이제. 그래서 이 당이 뭔가 구심점을 갖고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줘야 우리 되는데. 일말의 기대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거를. 네, 인정을 해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지금 이 표 나온 거 보면 뭡니까? 아직 덜 망했구나. 아직 다 망한 게 아니었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왜 뭐 선거가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의 관성이 그래서 그런지 전혀 지금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이고 이게 외부에 어떤 이미지로 표상될 거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비춰질 거다, 이거를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쓰는 순간 표단속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원석 의원이 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그 기간에 이제 고위직을 지낸 분이 이자가 최악이다.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관부 쪽 공무원들한테 갑질하고 폭언하고 이걸로는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있지만 이자가 최악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고 이자는 안 된다. 아직 멀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누가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부처에서의 평가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제일 중요한 게 정부 부처 대상으로 상대로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많은 나한테 국민들은 잘하던데. 많은 국민들은 뭐만 기억합니까? 이 사람이 당직자를 때렸을 때 이거가 다시 소환되는 이상하고 그때 탈당도 했었어요. 논란이 돼갖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송원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김성원도 그러니까. 그 수해망원으로 유명. 야, 비 좀 더 왔으면 좋겠어. 사진 좀 잘 나오게. 2등이 김성원이죠. 2등이 네. 김성원이에요. 근데 거의 친한계를 대표해서 나온 거고 사실 이 당의 출신들이 다 그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누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이제 곧 하와이에서 귀국하는 분이 있어요. 하와이용. 예, 하와이용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가장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니네 지금 그만 까불어라. 곧 정당 예산이 예산한다. 없어질 땅이다. 이제 이렇게 막 악담을 매일매일 이제 퍼붓고 있는 건데, 사실 보수 재편에 대해서는 다들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준석까지 맞아요. 포함해가지고 김용태도 부르고, 김용태, 김재섭 해가지고 네. 만찬하면서 야 니네들이 좀 뭐 좀 해봐. 이준석까지 합쳐서 해야지. 니네 흩어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사실은 초가산간 다 탔지만 마지막 남은 기둥뿌리라도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좀 해보자라고 모의하는 세력들은 조금씩 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기둥뿌리 붙잡고 끝까지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해먹을 거야라고 하는 이 만성 친윤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제가 보기에는 해처모여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마도 이제 그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상당한 혼란기가 계속될 올 수밖에 것이다.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